책 잠깐 읽어줘도 돼요? 응? 그 남자네 집 바깥마당에 무성한 나무가 보리수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자 도망치듯이 그 집 앞을 벗어났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지금은 땅 밑을 흐르는 안감냇가를 중심으로 그 동네를 돌고 또 돌았다. 그 남자의 부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앞으로 그 남자보다 10년 이상, 아니 몇십 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그 남자의 중년도 노년도 생각나지 않는다. 나에게 그가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인 것처럼 그에게 나도 영원히 구슬 같은 처녀일 것이다. 우리는 그때 플라토닉의 맹목적 신도였다. 우리가 신봉한 플라토닉은 실은 임신의 공포를 따르는 것을. 멋져. 야, 멋져 진짜. 아까 내가 해줬던 건데 서로 헤어지는 장면인데 헤어지는 장면이 너무 멋져. 그러면서 청첩장을 내보였다. 내용을 확인하더니 조금 돌아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중얼거린 것 같았다. 그리고는 격렬하게 흐느꼈다. 나는 그의 어깨가 요동치는 걸 보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를 보듬어 내 품 안에 무너져 내리게 하고 싶었다. 그때 그가 바라는 건 어머니의 품속 같은 위안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었다. 내가 감추고 있는 건 지옥불 같은 열정이었다. 그렇게 오래부터 다녔지만 그 남자하고 나는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내 몸에다 그 남자와의 어떤 몸의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누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 왼종일 울고 싶었거든. 그뿐이야. 그 남자도 나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도 남기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로소 나도 돌아앉아 눈물을 보였다. 담례처럼, 절차처럼 그는 잠자코 있어도 되련만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렸다. 두서없이 주섬주섬 집 사고 판 일, 이사, 복학, 거기 따른 시시콜콜한 식구들의 참견 등 이미 다 아는 사실을 변명처럼 다시 늘어놓는 건 그동안 나에게 소원해진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려는 절차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가 취한 행동은 그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나의 눈물에 거짓은 없었다. 이별은 슬픈 것이니까. 그러나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도 학교에 그냥 남아있고 싶어 우는 것 아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헤어진 거야? 네, 헤어지고 이제 두 번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 할머니가. 그때 당시는 뭐 선생님 은행원이오면 괜찮았다, 뭐 군대 결혼하면 괜찮았다 했는데 같이 일하던 그 남자가 은행원이 되면서 그 사람하고 다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건데,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서로 양가들 막 인사하고 혼인 담례 막 하는 것도 재밌고. 박완서 씨의 진짜 이야기야. 아, 그래요?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휴전되면서 막 그 이야기들 서울에 남아 있고, 자기 또 가족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 얘기야? 이야기인데 이제 픽션이겠지. 나도 너무 재밌어. 그 남자가 자기야? 누구 자기? 그 남자가 박완서 씨야? 그 남자의 집이잖아. 그 남자의 집이 첫사랑의 집. 두 개 다. 첫사랑 남자야? 박완서 여자니. 박완서 여자야? Sorry. 이 유명한 박완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남자의 집이야? 우리나라 여사로서 최고의 지성이지. 이 사람은 강의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책만 써도 최고의 지성이지.
몰랐어요. 여성 동화 남옥으로 당선되는데 작품으로 엄마의 말투 꽃을 찾아서 전문 날의 사파 한 말씀만 하소서 너무나도 쓸쓸한 당신 등이 있고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 서 있는 여자 그의 겨울은 따뜻했는데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미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또 동화집도 있고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이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문학상 등등등등등 박경리 박완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국이나 최고의 여성 추성들이지. 너무 좋은 표현이네. 그때는 왜 그랬을까? 후회는 아닐 것이다. 아무리 되짚어 곰곰 생각해봐도 결론은 늘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나오니까 문제는 후회가 아니라 못 잊는다는 데 있다. 야, 참 후회와 못 잊는 것 사이가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었어. 나도 방금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잊기가 아까워서 못 잊을 것이다. 요새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다. 간편한 붙박이장 때문에 큰 가구는 없어진 지 오래지만 옷가지와 일용잡화도 당장 쓸 것 아니면 두었다 써야지 하고 아껴두는 법이 없다. 왕창 덜어내서 서랍 속에 허룩해지면 마치 마음을 비운 것처럼 개운해진다. 다들 한때는 아끼던 것들이다.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있다. 그런 건 미리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아끼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버려지는 거 싫은 것이다. 아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거 욕심 중에 대단한 욕심이다. 지금 이분이 80이 넘으셔서 쓰신 거예요, 지금. 예. 민호의 몸은 회거리와 찌개거리, 구이용으로 나누어졌다. 대가리가 워낙 컸으므로 회와 구이용으로 좋은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와 살까지 합치니까 큰 냄비로 하나 가득했다. 곰국을 끓일 때나 쓰는 큰 솥에다 애호박 썰어놓고 고추장 풀고 끓인 민어찌개 맛은 춘치국과는 또 다른 달고 깊은 맛이 있었다. 민어찌개 끓일 때는 보리고추장을 써야 하고 회 먹을 때 쓰는 초고추장은 찹쌀고추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민어구이는 연탄불에 굽지 말고 숯불을 피워서 양념장을 발라가며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구워야 한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그걸 나에게 가르칠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다 손수하는 게 그렇게 신바람나 보일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저 신바람을 잘못 건드리면 고부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네네 정말 그렇겠네요. 맞장구를 쳤지만 배울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건성이었다. 몇 번 들었건만 아직도 찹쌀고추장 항아리와 보리고추장 항아리를 구별 못했고 어떤 게 햇간장독인지 어떤 게 묵은 간장독인지 알 수 없었다. 자다가도 깜짝 놀란 소리로 에야 장독 뚜껑 덮었냐? 외한마디 소리를 지르면서도 나더러 덮으란 소리 안 하고 뛰어나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장맛의 그 집요한 주인 노릇을 넘볼 의욕이 나에게 있을 리 없었다. 음식 만드는 일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바다를 보고 가슴을 울렁인 생각은 안 나고 갯벌에서 맡은 비린내가 싫었던 생각만 남아있다. 집에 자주 먹은 간고등어와 꽁치의 비린내하고는 좀 다른다고 해도 비린내의 호감을 못 가지긴 마찬가지였다. 시집 올 때까지 회는 한 번도 못 먹어보았다. 처음 먹어본 회가 민어회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회를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소주까지 한 병 사다 놓았다. 남편은 나에게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자 어머니는 사이다만 마셔도 취하는 분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나는 술맛도 잘 모르면서 취하지도 않는 체질이었는데
민호회와 소주와 초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의 조화의 극치라고 생각이 들었다. 먹는 즐거움이 행복감까지 가는 경지가 거기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자기 솜씨에 취해가는 모습을 만족한 듯이 바라보며 풍로에서 이글거리는 숯불을 공기구멍으로 알맞게 조절해가며 석쇠에 양념한 민어 토막을 얹어놓고 굽기 시작했다. 살이 익으면서 부서질까봐 계속해서 발라가며 구운 양념장은 곧 반들반들한 막이 되었고 거기서 풍겨오는 냄새는 얼큰한 취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식욕을 자극했다. 나는 제왕처럼 제 입만 아는 남편과 영원토록 아들을 입맛으로 붙들어두려는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에 복잡한 비애를 느꼈다. 나의 비애는 패배감일 수도 있었고 체념일 수도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길들여 놓은 남편의 입맛은 그들 모자 사이에 탯줄이란 생각이 들었다. 멋진 표현이야. 그 나이에 아직도 탯줄을 못 끄는 남편이 경멸스러웠지만 내가 어찌 해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아내이지 산파가 아니지 않는가. 남편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생기지 않는 나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